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김태식입니다. 오늘도 아파트 1층 우편함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흰 봉투 하나가 비스듬히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드는 순간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방세 고지서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찍혀 있더군요. 거실 식탁 위에 고지서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봉투를 뜯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손이 움직였고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고지서가 드러났습니다. 재산세 34만 7,800원. 지목은 잡종지, 통영시 한산면 매중리. 그 주소를 보는 순간 2년 전 그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파도, 그리고 제 어리석은 꿈이 시작된 그 선말입니다. 손이 저절로 탁자를 쳤습니다. 또냐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돌덩이에 세금만 꼬박꼬박 뜯어간다고 중얼거렸죠.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고지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또 세금 나왔다고 35만 원 가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흥분하면 혈압만 오른다며 진정하라고 했죠.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고지서 하단에 박힌 작은 숫자 하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세 표준액 4,200만 원.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내가 3억 1천에 샀는데 지금 이게 4천만 원이라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발 진정 좀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스크롤하다가 그 사진을 찾았습니다. 2022년 6월 통영 앞바다에 떠 있는 작은 섬. 사진 속 제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조용히 살면 정말 좋겠다고 아내에게 했던 말이 지금 와서 가슴을 후벼 파듯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세금 고지서를 구겨 쥔 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주저앉아 있는 신세였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통영 무인도 시세를 검색했죠. 몇 개의 매물이 떴습니다. 비슷한 크기, 비슷한 위치. 가격은 3,500에서 5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2년 전 중개업자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장님, 2억대 섬은 이제 안 나온다고, 몇 년만 갖고 계셔도 무조건 오른다고, 투자로도 최고라고 했던 그 말들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3억 1천만 원. 제 평생 32년을 회사 격리부장으로 일하며 모은 퇴직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노후를 준비하려고 아껴뒀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 통영 바다 한가운데 묶여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지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납부 기한 2024년 12월 2일. 2주 뒤였습니다. 35만 원. 팔리지도 않는 땅에 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작년에도 냈고 재작년에도 냈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을 갖고 있는 한 매년 내야 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아내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20분. 4시간 뒤면 경비실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12시간 야간 근무. 67세 김태식의 하루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850만 원. 퇴직금 3억 5천 중에서 남은 전부였습니다. 썸 구입에 3억 1천, 섬 생활비와 병원비로 6천만 원 가까이 쓰고 지난 2년간 생활비로 조금씩 빠져나가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연금 월 110만 원과 경비원 월급 220만 원. 이걸로 아내와 둘이서 살아갑니다.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은 손도 못 댑니다. 그거라도 건드리면 우리 부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문득 2년 전 그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TV에서 자연인 프로그램을 보던 그날 말입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60대 남자. 아무 걱정 없이 낚시하고 산나물 캐고 저녁엔 모닥불 앞에서 막걸리 한 잔 기울이던 그 모습. 그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찾아온 공허함, 아침에 눈 떠도 갈 곳 없는 막막함, 집안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할 말 없는 어색함. 그 모든 게 싫어서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섬을 샀습니다. 자유를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엔 4천만 원짜리 세금 고지서만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런 평범함 속에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고 월급 받고 주말엔 가족과 외식하고 명절엔 고향 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평범함이 그립습니다. 그 지루함이 간절합니다. 고지서를 접었습니다. 지갑을 꺼내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은행 가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5만 원. 또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입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녁은 뭐 먹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자고. 아내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섬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파란 바다, 바위, 소나무, 일출, 일몰. 한때는 보물처럼 여겼던 풍경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악몽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들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나씩 지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 실수의 증거니까요. 제 어리석음의 기록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니까요. 시계가 3시 40분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했습니다. 경비복으로 갈아입고 경비실로 가야 했습니다. 오늘도 12시간 동안 아파트 입구를 지켜야 했습니다. 67세 김태식의 하루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2년 전 그 봄날 TV에서 본 자연인 프로그램 한 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 32년을 다닌 회사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퇴직 기념 케이크와 꽃다발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한 명씩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다들 건강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32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건물에서 보냈습니다. 격리부장이라는 직함이 제 정체성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게 사라졌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은 평소보다 더 혼잡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옆자리 젊은 직장인이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저랬습니다. 퇴근 시간에도 매일 확인하고 내일 할 일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다음 주 일정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다며 반겼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수고했다고 이제 좀 쉬라고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찬 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평소엔 회사 이야기, 동료 이야기로 밥상머리가 시끄러웠는데 그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동작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30년 넘게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아침 늦게 일어나고 낮잠도 자고 평소 못 봤던 드라마도 봤습니다. 집 근처 공원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뭐 하지?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갔습니다. 아내는 벌써 청소를 끝내고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아침 먹으라며 상을 차려줬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재방송, 홈쇼핑, 요리 프로그램. 딱히 볼 게 없었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채널만 바꿨습니다. 시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아내가 또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낮잠을 자려 해도 잠이 안 왔습니다. 밤에 일찍 자니까 낮에 안 졸렸습니다.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다들 바빠 보였습니다. 목적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저만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시장 가고 낮에는 친구들 만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쉬고 싶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숨이 답답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가끔 전화했습니다. 밥 한번 먹자고 했습니다.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승진했고, 누가 퇴사했고,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쓸쓸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방관자였습니다. 과거의 사람이었습니다. 명함이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격리부장 김태식이 아니라 그냥 김태식. 아무것도 아닌 사람. 67세 노인. 저녁마다 소주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봤습니다. 뭐가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루를 보내는 것도, 저녁에 잠드는 것도, 이게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5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한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연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화면에 산속 오두막이 나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계곡물을 떠다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남자는 혼자 밥을 먹고 산나물을 캐고 저녁엔 모닥불 앞에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카메라가 남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어 보였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사는 살.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산속 오두막, 계곡물, 모닥불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자연인 프로그램 속 그 남자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자연인 되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블로그가 떴습니다. 귀농, 귀촌, 산속 생활, 무인도 생활.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자연인을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산속에서 사는 사람, 섬에서 사는 사람, 시골에서 사는 사람. 하나씩 봤습니다. 그 중에 한 영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썸네일에 파란 바다와 작은 섬이 보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소유권 100% 나만의 섬, 2억대 실매물.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통영 앞바다에 작은 섬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등장했습니다.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소나무가 자라고 바위가 있고 파도가 치는 고요한 풍경이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나만의 섬에서 여유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봤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퇴하면 섬 하나 사서 살고 싶다. 낚시하면서 여생 보내고 싶다. 복잡한 세상 다 떠나고 싶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만 오자. 보는 건 공짜잖아. 알아보기만 해도 되잖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그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영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냥 한번 물어보기만 하자. 중얼거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영상 봤다고 하니까 언제 내려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주말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통영항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걱정할까봐 섬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이 지나갔습니다. 통영에 도착하니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 장소인 통영항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서 있었고 차 옆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하얀 이가 드러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사장님 맞으시죠? 반갑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차 타시죠. 배 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조수석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오셨냐고, 왜 섬에 관심 갖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그런 분들이 정말 많다고 했습니다.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어선 한 척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둔탁하게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폭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파도가 배 옆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물보라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중개인이 옆에 섰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10분이면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섬이라고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작은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나무가 듬성듬성 자라고 바위가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하고 뛰었습니다.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TV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어때요? 정말 괜찮죠?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2억대 섬은 거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3억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다고 했습니다. 배가 섬에 닿았습니다. 선장이 밧줄을 바위에 묶었습니다. 중개인이 먼저 내렸습니다. 손을 내밀어 저를 부축했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바위가 미끄럽다고 했습니다.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위가 정말 미끄러웠습니다. 중심을 잡느라 중개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라며 앞장섰습니다. 섬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갈매기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 소리는 없었습니다. 중개인이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도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물 잘 나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빗물 고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저쪽 바위는 낚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던지기만 하면 고기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반대편으로 걸어가니 작은 평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농막 지으면 딱이라고 했습니다. 허가는 안 나지만 작은 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단속 안 한다고 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숨이 깊게 들이쉬어졌습니다. 중개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피우냐고 물었습니다. 안 피운다고 했습니다. 혼자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사는 사람이 그냥 이득 보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만 갖고 계셔도 가격 오른다고 했습니다. 요즘 섬 찾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혼자 쉬기에도 좋고 투자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준보전 지역이지만 나중에 규제 풀리면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섬 개발 정책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 뒤면 이 일대 전부 개발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팔아도 사장님이 손해볼 일이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자연 속에서 사는 삶도 좋지만 퇴직금을 허투루 날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투자 가치도 있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담배를 끄고 저를 봤습니다. 3억 1천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 가격도 싸게 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급하게 현금 필요해서 내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3억 1천. 퇴직금이 3억 5천이었습니다. 거의 전부를 쏟아부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망설여진다는 표정을 지었나 봅니다. 중개인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서울에서 손님 한 분 더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매수 의사 강하다고 했습니다. 빨리 결정 안 하시면 이 가격에는 다시 못 본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다른 사람이 사간다고? 이 섬을 놓친다고? 갑자기 조급해졌습니다. 다시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이곳에서 아내와 둘이 조용히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엔 낚시하고, 낮엔 책 읽고, 저녁엔 일몰 보면서 산책하고, 서울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삶. 그게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큰 돈인데 신중하셔야죠.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기회 놓치실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섬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섬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파도, 바위, 소나무, 하늘.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섬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마 진짜 살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그 섬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로망이 아니라 평생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인도에 산다고 되묻었습니다. 물도 전기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나이에 어떻게 사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내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점점 사라지는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갔을 때는 숨이 트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거부의 의미라는 걸 알았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섬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통영이 앞으로 섬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땅값도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중개인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2억대 섬은 인기라서 금방 나간다고 했습니다. 2년만 지나도 희소성 때문에 팔아도 손해 날 일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거의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한 번만 살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섬에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이 더 들면 못 살 거 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팔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3주는 섬에 들어가 살고 나머지 일주일은 집에서 지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틀 뒤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편에서 축하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정말 잘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통영으로 내려갔습니다. 중개업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잔금 2억 6천만 원. 퇴직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억 1천만 원. 제 평생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2022년 6월 3일 금요일 아침 7시 통영행 고속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산과 들이 펼쳐졌습니다. 뒷자리에는 큰 배낭과 캐리어가 실려 있었습니다. 생수 20리터 2통, 라면 박스, 통조림, 침낭, 랜턴, 발전기. 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통영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선착장까지 가달라고 했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낚시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살러 간다고 했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이상한 사람 보듯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선착장에 짐을 내렸습니다. 미리 전화로 불러둔 낚싯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짐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거 다 실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선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짐값 따로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왕복 24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10분 거리인데 24만 원이냐고 물었습니다. 선장이 배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만 태우면 12만 원인데 저 짐 싣고 내리느라 허리 나간다고 했습니다. 유류비도 만만찮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배에 실었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바다 위를 달리는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파도가 배 옆으로 부서졌습니다. 멀리 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섬이었습니다. 3억 1천만 원을 주고 산 제 소유의 섬이었습니다. 배가 섬에 닿았습니다. 선장이 밧줄을 묶고 짐을 내렸습니다. 생수통이 바위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선장은 대답 없이 짐만 내렸습니다. 마지막 짐까지 다 내렸습니다. 선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24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습니다. 선장이 돈을 세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데리러 올 테니 미리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배가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섬에 혼자 남았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갈매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짐을 평지로 옮겼습니다. 여러 번 왕복해야 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제 땅이고 제 섬이고 제 공간이었습니다. 천막을 쳤습니다. 임시 거처였습니다. 나중에 작은 농막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침낭을 펼치고 랜턴을 걸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꺼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자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섬을 돌아다녔습니다.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중개인이 알려준 물 고이는 곳을 찾았습니다. 바위 사이 움푹 패인 곳에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떠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흙냄새가 났습니다. 마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낚시 포인트로 갔습니다. 바위 끝에 섰습니다. 낚싯대를 조립했습니다. 미끼를 달고 찌를 던졌습니다. 물속으로 찌가 사라졌습니다. 중개인 말로는 던지면 무조건 문다고 했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찌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분, 30분.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고기가 안 올라왔습니다. 미끼를 확인했습니다. 갯지렁이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시 던졌습니다.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안 잡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낚싯대를 걷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라면을 끓였습니다. 통조림을 하나 땄습니다. 참치였습니다. 라면과 섞어 먹었습니다. 배는 찼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어두워지자 랜턴을 켰습니다. 천막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침낭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바위 위라 바닥이 딱딱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뒤척였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한참을 누워 있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깼습니다. 천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수평선에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일출은 처음 봤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내에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다시 낚시를 했습니다. 역시 안 잡혔습니다. 오전 내내 기다렸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점심 먹고 중개인이 알려준 해산물 포인트로 갔습니다. 바위 쪽이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바위가 미끄러웠습니다.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바위에 붙은 홍합을 찾았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장갑을 끼고 떼어냈습니다. 1시간 동안 땄습니다. 손바닥만 한 양이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일 정도였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소라가 있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너무 깊었습니다.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낚시는 안 되고 해산물은 별로 없고 먹을 건 라면과 통조림뿐이었습니다. 물은 생수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빗물은 마시기 찝찝했습니다. 씻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생수로 몸을 닦았습니다. 머리는 감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니 머리가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웠습니다. 천막 안은 습했습니다. 침낭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선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리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가 왔습니다. 왕복 24만 원을 또 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살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졌다고 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머리는 떡졌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냐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힘들었고 불편했고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3억 1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응의 문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들어가겠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지옥은 여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배삭기 아까워 한번 들어가면 3주씩 버티기로 했습니다. 월 3주는 섬에서, 일주일은 집에서.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곧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월 들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섬에 들어간 지 두 번째 3주 일정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생수 20리터 두 통에 3만 원, 라면 한 박스 2만 원, 통조림과 식료품 5만 원, 발전기, 유류 12만 원, 배장 왕복 24만 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46만 원이 들었습니다. 월 두 번 왕복하면 92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휴대폰 요금, 보험료, 집 관리비까지 합치면 월 생활비가 120만 원을 넘었습니다. 국민연금 110만 원으론 부족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3억 1천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와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적응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섬에 도착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천막 대신 작은 농막을 지어뒀습니다. 파란 함석 지붕에 합판으로 벽을 세운 조립식이었습니다. 통영에서 자재를 사서 배로 실어 날랐습니다. 자재비와 운반비로 250만 원이 들었습니다. 농막 안에 누웠습니다. 천막보다는 나았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지붕이 덜컹거렸습니다. 빗물이 새는 곳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생수통을 찾아 물을 마셨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봤습니다. 새벽 2시. 깨우면 안 됐습니다. 전화를 내려놨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뒤척였습니다. 낮에는 낚시를 했습니다. 여전히 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이 던지면 무조건 문다고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생수 한 통이 바닥났습니다. 남은 한 통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마시는 물은 아껴 썼지만 씻는 물이 문제였습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맑기만 했습니다. 장마철인데도 비가 안 왔습니다. 사흘째 되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닷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끈적했습니다. 나와서 생수로 헹궜습니다. 물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감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째 감지 못하니 머리카락이 떡졌습니다. 손으로 긁으면 기름기가 묻어났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고등학교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영에 놀러 왔는데 잠깐 들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꼴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친구들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섬에 내리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와, 진짜 섬이네. 와이프한테 사진 보여줘야겠다. 우리 태식이 자연인이라고. 처음엔 신나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고 사진을 찍고 농막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물은 어디서 봤냐고. 저기 생수통이라고 가리켰습니다. 식수는 생수 사다 쓴다고 했습니다. 씻는 건 빗물 받아 쓴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농막 구석에 쌓인 생수병들을 봤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가져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배삭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왕복 24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 다 드러났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친구 하나가 낚싯대를 꺼냈습니다. 여기 진짜 고기 잘 잡히겠다며 신났습니다. 매운탕 한번 끓여보자고 했습니다. 바위로 갔습니다. 찌를 던졌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얼굴이 벌겋게 탔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몇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놈들 뿐이었습니다. 친구들 얼굴이 지쳤습니다. 돌아와서 그늘에 앉았습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아, 응, 너 여기서 생활하면 안 힘들어? 괜찮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또 물었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봤습니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전기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발전기 돌린다고 했습니다. 밤에만 2~3시간 쓴다고 했습니다. 유류비가 만만찮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데서 고생하냐고. 저녁이 되자 친구들이 돌아갔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에 한 친구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태식아,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지? 혼자 여기 있으면 위험해. 아무리 그래도 세상하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배가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배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섬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농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까맣게 탔습니다. 머리는 떡지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이게 나인가? 67세 김태식이 맞나?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섬이 제 삶을 구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제가 도망쳐 들어온 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2주째 되던 날 비가 왔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싶어 고무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금방 그쳤습니다. 고무통의 3분의 1도 차지 않았습니다. 생수 마지막 통을 열었습니다. 이걸로 일주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물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하루 2리터만 썼습니다. 마시는 물, 양치할 물, 씻을 물 전부 합쳐서요. 씻지 못한 지 나흘째 되자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시큼한 쉰내였습니다. 옷도 빨지 못했습니다. 입고 있던 티셔츠에서도 냄새가 났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3주가 다 되어갈 무렵 선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데리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선장이 물었습니다. 짐은 많냐고. 많다고 했습니다. 그럼 24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24만 원. 또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 다음 날 배를 타고 통영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240만 원. 석 달 전엔 1억이 넘었습니다. 이제 8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석 달 만에 2천만 원 가까이 쓴 겁니다. 이러다간 1년도 안 돼 바닥나겠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너 지금 뭐야? 왜 이래? 거울을 봤습니다. 피부는 거칠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에선 냄새가 났습니다. 67세 노인이 아니라 70대 노숙자 같았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물이 몸에 닿자 눈물이 났습니다. 20분 동안 서서 물을 맞았습니다. 배수구로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이게 내가 꿈꿨던 삶인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놨습니다. 따뜻한 밥, 국, 반찬들. 너무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3주 동안 먹지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맛있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섬은 어때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엄마가 걱정 많이 하세요. 곧 그만둘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정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몸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섬에선 발전기로 2~3시간밖에 못 쓰던 전기였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유를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에서 도망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3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8월 초였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섬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던 날 해산물을 따러 바위로 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손을 뻗어 바위 틈을 더듬었습니다. 소라가 하나 만져졌습니다. 잡았다. 손을 움켜쥐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찌릿. 팔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허둥지둥 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팔뚝을 봤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줄 같은 자국이 세 줄 지렁이처럼 휘어 있었습니다. 해파리였습니다. 독성 해파리에 쏜 겁니다. 급히 바닷물로 쏘인 부위를 씻어냈습니다. 농막으로 뛰어가 구급상자를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독약을 찾아 상처에 뿌렸습니다. 따가웠습니다. 진통제 2알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부기는 그대로였습니다.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팔이 더 부었습니다. 열도 났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거웠습니다. 해열제를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농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자 부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자국은 남았습니다. 검붉은 흉터가 팔에 새겨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입술이 트고 눈가가 푹 꺼졌습니다. 뺨에는 기름기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아침엔 맑다가 오후엔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기상청 앱을 확인했습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3시쯤 바람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거칠어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농막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6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태풍이 왔습니다. 바람이 농막을 흔들었습니다. 지붕이 우두둑거렸습니다. 빗물이 벽 틈새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바닥이 젖었습니다. 침낭을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랜턴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컸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농막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파도가 덮치진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밤 10시쯤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바람이 너무 거셌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농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사방이 엉망이었습니다. 나무가지가 꺾여 있었습니다. 제가 쌓아둔 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발전기를 찾았습니다. 바위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달려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야. 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고장났어. 짐을 챙겨 그날 바로 통영으로 나왔습니다. 배삭 24만 원을 또 냈습니다. 발전기를 들고 수리점으로 갔습니다. 수리기사가 발전기를 뜯어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 먹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분해해서 말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35만 원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제품 사는 게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또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7,68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56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면 1년 반이면 바닥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랐습니다. 섬을 유지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쉬고 다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삭 또 24만 원. 고쳐진 발전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8월 중순이었습니다. 더위가 극심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었습니다. 농막 안은 찜통이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늘에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티셔츠가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하루에 3리터씩 마셨습니다. 생수가 금방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고무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씻을 물이 없었습니다. 바닷물로 몸을 닦았습니다. 끈적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자 머리에서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손으로 긁으면 때가 뭉쳐나왔습니다. 역겨웠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발전기를 돌렸습니다. 2시간만 썼습니다. 유류비 아끼려고요. 2시간 뒤 발전기를 끄면 농막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랜턴만 켰습니다. 더웠습니다. 농막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모기가 들어왔습니다. 온몸을 물렸습니다. 가려웠습니다. 긁으면 피가 났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낮엔 더워서 못 자고 밤엔 모기 때문에 못 잤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라면도 통조림도 먹기 싫었습니다. 그냥 생수만 마셨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2주째 되던 날 강풍주의보가 또 내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배삭이 아까웠습니다. 24만 원이 아까웠습니다. 버티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농막이 흔들렸습니다. 지붕이 우두둑거렸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농막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지붕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침낭을 뒤집어 쓰고 웅크렸습니다. 제발 제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무사히 넘어가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새벽 2시쯤 삐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붕 한쪽이 들썩거렸습니다. 못이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안 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붕 한쪽 모서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함석이 바람에 휘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날아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또 돈이 들어갈 일이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위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었습니다. 자연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평화롭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생존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를 불렀습니다. 24만 원을 또 냈습니다. 통영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여보, 당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거울을 봤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부는 검게 탔고 살은 빠져 뺨이 쏙 들어갔고 눈은 푹 꺼졌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67세가 아니라 75세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물을 틀자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닿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30분 동안 서서 물을 맞았습니다. 머리를 감았습니다. 때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국을 끓여줬습니다. 한 숟가락 뜨는데 눈물이 또 났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전기 켜지고 물 나오고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그런데 저는 왜 3억 1천만 원을 주고 지옥을 샀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7,180만 원. 또 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러다 정말 바닥나겠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3억 1천만 원이라는 돈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또다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 최악의 사고를 맞이하게 됩니다. 9월 27일 화요일 아침 8시 섬에 들어온 지 나흘째였습니다. 발전기 기름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비통에서 기름을 채워야 했습니다. 20리터 휴대용 기름통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한 손으로 들기 버거웠습니다.
바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전기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파도가 치지 않는 평평한 바위 위였습니다. 전날 밤 비가 와서 바위 표면이 촉촉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바위가 미끄러웠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세 걸음째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기름통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본능적으로 팔을 바닥에 내밀었습니다. 뚝!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통증. 오른팔에서 불이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위에 쓰러져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손목 아래쪽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부자연스럽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게 느껴졌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팔 전체로 퍼졌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화해야 해. 왼손으로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놓칠 뻔했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제발 빨리 받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세요? 정확한 위치 알려주세요. 통영 앞바다 무인도요. 한산면 매중리 앞 섬이요. 무인도요? 잠시만요. 해경에 연락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바위에 등을 기댔습니다. 왼팔을 조심스럽게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려 했지만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팔이 욱신욱신 뛰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팔에서 느껴졌습니다. 제발 빨리 와라.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불안했습니다. 혹시 못 찾는 건 아닐까? 혹시 길을 헤매는 건 아닐까?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다를 봤습니다. 흰색 배 한 척이 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경이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왼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배가 가까워졌습니다. 구조대원 둘이 섬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대원이 물었습니다. 오른팔이 부러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원이 제 팔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골절이 맞는 것 같네요. 이송하겠습니다. 부목을 댔습니다. 팔을 고정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저를 부축해 배로 옮겼습니다. 배가 출발했습니다. 파도에 배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팔에서 통증이 번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영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사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요골골절이네요. 깁스해야 합니다. 얼마나 해야 하나요? 물었습니다. 최소 6주는 봐야죠. 6주? 한 달 반이었습니다. 그동안 섬에서 어떻게 생활하나? 생각이 그쪽으로 흐르다가 멈췄습니다. 혼자 사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섬과 집을 오가며 반반씩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6주 동안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육지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섬에서 혼자 생활하시다 또 다치시면 큰일 납니다. 깁스를 했습니다. 오른팔이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진통제와 소염제였습니다. 수납창구로 갔습니다. 진료비와 약가, 구조 비용까지 합쳐 278만 원이 나왔습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상에서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달려왔습니다. 팔은 어쩐 거예요? 넘어져서 부러졌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세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서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을 떠다 줬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냈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이 제 팔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 팔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섬에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제 그 섬 얘기 좀 그만해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는 지금 섬에 잡혀 있어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섬에 잡혀 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가 행복하길 바라는데 지금 아빠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섬 이야기할 때마다 엄마가 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섬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빠를 이렇게 만드는데.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섬 생활은 정리하고 돌아오세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내의 말, 아들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도망친 거야. 아빠는 섬에 잡혀 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3억 1천만 원. 평생 모은 돈. 32년을 일해서 모은 퇴직금. 그걸 섬에 쏟아부었습니다. 자유를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산 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연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 무의미함, 외로움. 그게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섬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섬은 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6,580만 원. 병원비까지 빠져나가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4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 가까이 쓴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면 1년도 안 돼 바닥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가 아니라 집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간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화장실에 물이 나온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이런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섬에 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섬을 떠나자. 이제 그만하자. 더는 제 자신을, 제 가족을, 제 남은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섬을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2022년 11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중개업자와 통화했습니다. 섬을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이거 말씀드리기 참 난처한데요.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왜요? 뭐가 문제인가요? 불안했습니다. 작년에 선생님이 사실 때하고 상황이 지금이랑 정말 달랐습니다. 중개업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외지인들한테 섬 로망이 크게 유행하던 시기였고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유튜브 SNS에서 자연인 콘텐츠가 폭발하던 때라 솔직히 말하면 실수요보다 감성 매수자가 더 많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죽었습니다. 중개업자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선생님, 사실 그때 제가 준보전 지역이라 나중에 규제 풀리면 대박 난다고 했잖아요. 기억났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몇 년만 있으면 오른다고 했던 그 말들이요. 근데 작년에 환경부법이 강화돼서 이제 거기 건물 하나도 못 짓는 절대보전으로 묶일 예정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돌덩이를 누가 3억 주고 사겠습니까? 낚시꾼들도 4천이면 비싸다고 고개를 저어요. 손에 쥔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럼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중개업자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시세 전망으로는 4천에서 5천 선 정도 내놓으셔야 문의가 올까 말까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4천에서 5천요? 네. 죄송합니다. 상담 오시는 분도 뚝 끊긴 지 오래고요.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3억 1천으로 산 섬이 4천이라고요? 선생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은 정말 공짜로 준다 해도 안 받는 섬이 많아요. 섬 매물 시장이 이렇게까지 식을 줄은 저희도 예측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시세가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4천만 원짜리 땅을 낭만이라는 포장지를 씌워 저에게 3억 1천에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섬을 산 게 아니라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섬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세금 고지서는 매년 어김없이 날아왔습니다. 재산세 35만 원씩 팔리지도 않는 땅에 세금만 꼬박꼬박 냈습니다. 2023년 여름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2,8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7세, 특별한 기술도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뒤적이다가 한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모집, 65세 이하 가능, 12시간 교대 근무. 나이 제한에 걸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말했습니다. 면접이라도 봐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면접을 받습니다. 관리소장이 제 이력서를 받습니다. 32년 회사 다니셨네요. 왜 경비 일 하시려고요?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시간 교대예요.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좀 넘긴 했는데 관리소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경력이 좋으시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저는 아파트 경비원이 됐습니다. 첫 출근 날 관리실에서 경비복을 받았습니다. 네이비색 유니폼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2년 회사 생활 동안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쓰라렸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교대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낮 근무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밤 근무는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였습니다. 관리실 한켠 작은 책상에 앉아 CCTV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주민들이 들어오면 인사했습니다. 택배가 오면 받아줬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왔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격리부장이었던 제가 경비원이 되다니 아는 사람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덕분에 안전하게 지냅니다. 그 말들이 위로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순수한 미소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월급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국민연금 110만 원과 합쳐 월 330만 원. 아내와 둘이 살기엔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1년 반이 됐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평온합니다. 섬에서 3주씩 고립되어 있을 때보다 12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가 아침을 차려줍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압니다. 출근길에 버스를 탑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입니다. 그 소란스러움이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감사합니다. 경비실에서 주민들을 봅니다.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장 보러 가는 어르신들,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퇴근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기다립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섬은 여전히 제 소유입니다. 팔리지 않았습니다. 매년 세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35만 원씩 냅니다. 3억 1천만 원짜리 돌덩이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통장 잔액은 1,850만 원입니다. 퇴직금 3억 5천 중에서 남은 전부입니다. 섬 구입에 3억 1천, 섬 생활과 병원비로 6천만 원, 생활비로 조금씩 빠져나가 이것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신 배웠습니다. 뼈 아프게 배웠습니다. 자유는 무인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낭만은 TV 화면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물로 하는 샤워, 아내와 나누는 대화, 손주의 웃음소리, 주민들의 인사. 이 평범한 것들이 보물이었습니다. 어제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됐습니다. 경비실로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장래희망 쓰는데 저 경비원 쓸래요. 할아버지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일하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구나. 예전 같으면 부끄러웠을 겁니다. 손녀가 격리부장 할아버지가 아니라 경비원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게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본이 될 수 있다는 게, 손녀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오늘도 세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35만 원. 매년 반복되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제 실수의 대가입니다. 제가 치러야 할 값입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입니다. 하지만 이 짐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TV 속 자연인의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은퇴 후 조용한 섬에서 낚시나 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복잡한 세상 떠나 나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으신가요? 부디 그 채널을 멈추십시오.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낭만적인 풍경 뒤에는 처절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물 부족, 전기 부족, 고립, 안전사고. TV는 보여주지 않는 고통들입니다.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는 가머니설을 믿지 마십시오. 기획부동산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짓말에 평생 모은 퇴직금을 던지지 마십시오. 저처럼 3억 1천만 원을 잃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처럼 가족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처럼 뼈아픈 후회를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여러분 곁을 돌아보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먹을 배우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자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손주, 물 나오는 화장실, 켜지는 전기, 편안한 침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보물섬입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현실에서 도망쳐 섬으로 숨지 마십시오. 공허함은 장소를 바꾼다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의미는 외딴 섬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67세 김태식입니다. 3억 1천만 원을 잃고 아파트 경비원이 된 남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제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가족과의 평화, 제 자신의 존엄.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신 얻은 것도 있습니다. 평범함의 소중함, 일상의 가치, 그리고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퇴직금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다면, 제 실패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보물섬은 무인도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